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콥28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5일째 회의를 했는데요. 네. 이런 그 국제사회에 좀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데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탈탄소화를 얘기하면서 가장 가능한 최선의 인센티브는 탄소 배출권 가격을 올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탄소 크레딧이라는 건데요. 이게 네. 뭔가 하면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이렇게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어떤 크레딧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 상품을 해가지고 이제 이를테면 뭐 화석 연료 업체에다 팔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거 가격을 올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 탈탄소화 속도를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발표된 걸 보니까 미국 록펠러 재단이요, 필리핀하고 싱가포르하고 함께 이런 그 필리핀 남쪽에 있는 그 루손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이제 이 탄소 크레딧을 적용해서 조기에 폐쇄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착수를 했다고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 관계자들 얘기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다 이렇게 또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탄소 크레딧 하면.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이제 유럽연합이 가장 먼저 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뭐 전쟁 나고 막 이렇게 뭐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좀 지지부진해졌는데 이제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이거를 좀 불을 붙이는 모양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그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많다고 했는데요. 브릭스 밑에 있는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여기가 또 이제 기후 위기 대응에 좀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글로벌 공공은행 네트워크가 이제를 통해서 이제 이른바 파이낸스 인 커먼, 그러니까 공동의 재정이란 그런 게 이제 발족이 됐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기후 위기 대응, 특히 그 개도국들을 돕자는 건데 그 내년 회의를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주관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아시아가 이 회의를 이제 주도한 건 처음이고요. 여기 또 그 방글라데시를 돕는 것도 그런 프로젝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동안에는 계속 말만 했는데 이제는 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납니다. 네. 방글라데시 기후 대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다자 협력 플랫폼도 설립됐다는 것도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는 아시아 개발은행, 세계은행, 그다음에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영국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됐고요. 네. 국제통화기금이 지난해 5월에 이른바 취약국들 지원하는 그 장기 기금을 만든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른바 회복 지속 가능성 제도라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그거 틀에서 방글라데시에 14억 달러 지원하기로 지난 1월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도 연계가 되는 걸로 설명이 됐습니다. 네. 이번 콥28을 보면 그래도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 뭐 이런 인상을 주기는 하는데 그중에 하나로 시각화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잘 사람들이 너무 무뎌서 그런지 지구 온난화를 이게 경고해온 NGO 한 군데가 네. 이제 정말 이 지구 온난화를 지금처럼 놔두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하는 그런 전 세계 196개 도시의 그 해수면 상승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애니메이션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끔찍한 영상들이 많은데요. 이쪽 설명은 이 추세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 방치되면은 우리가 알던 도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딱 그냥 섬뜩한 경고문까지 붙였습니다. 콥28이 열리는 와중에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좀 활용해서 네. 실제로 이렇게 된다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이 NGO 그 명칭이 클라이밋 센트럴이라는 네. 건데요. 이제 탄소 배출량을 지금이라도 성급하게 줄여야 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지표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그쵸. 이제 묶자는 게 이제 네. 파리 기후 협약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게 되면은 뭐 별 차이가 없는데 모습에 지금 이제 섭씨 2.9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경고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물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이 콥28이 열리는 그 두바이
두바이에 있는 그 두바이의 대부분 지역이 여기 이제 사막인데 대부분 지역이 물이 찬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바이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그 부르즈 칼리파 네. 그것도 하층부가 물에 잠긴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후쿠오카 같은 경우도 일반 주택은 뭐 거의 대부분 지붕만 보인다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영국 글래스고도 거리에 물이 가득 차서 뭐 차도 인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그 모습. 그다음에 쿠바 하바나의 그 카테드랄 광장이라고 여기 가면 이제 다들 거길 찾는데 거기도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죠. 아예 좀 충격을 주는 요법이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지표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섭씨 1.2도 가량 올랐고 네. 이제 섭씨 1.5도로 막는 것도 이미 솔직히 물 건너갔다는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특히 작은 섬나라들 그런 아예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경고도 덧붙였고요. 이 클라이밋 센트럴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예로다가 지난 2021년에 낸 보고서는요. 지표 온도가 섭씨 3도까지 오르게 되면은 전 세계 인구의 한 10%, 한 8억 명 이상이 사는 도시가 완전히 침수된다.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콥28에 대한 얘기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회복은 한국하기에 달렸다. 근데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가 러시아는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제 크렘린궁에서 이제 네. 우리 그 이동훈 신임 그 러시아 주재 대사를 포함해서 21개국 대사들이 이제 가면 이제 그쪽 이제 그 대통령한테 이제 신임장을 제정하는데 거기서 푸틴이 네. 우리 신임장을 제정 이제 받으면서 이 대사한테 러시아하고 한국 협력이 두 나라 국민의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 궤도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크렘린궁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러시아하고 한국 관계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건설적이었는데 특히 경제 분야에서 상호이익이 됐었는데 그게 참 안타깝다 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정치 외교적 해결에서도 우리가 함께하지 않았느냐 아주 강하게 관계 개선의 그런 그 희망 발언 같은 걸 내비쳤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관계 개선의 희망일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린 준비됐고 너희 하기에 달렸으니까 그렇죠. 약간 좀 강하게. 네. 저는 그저 굉장히 글쎄 뭐랄까요. 뭐 어떤 계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건데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말고 영국, 독일 같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러시아 제재하는 이른바 비우호국들 네. 대사들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대사한테는 두 나라 관계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다음 독일 대사한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협력이 중단되는 게 두 나라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러시아는 어떤 나라들하고도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유엔 헌장도 지키고 블록 대결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편파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전쟁하는 나라에 전쟁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좀. 그래서 행동을 좀 더 일치가 보여줬으면 돼야죠.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중국, 미국 상무 수출 통제 강화 발언에 발끈했다. 이 얘기 좀 전해주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어제 있어요?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러먼드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분명히 뭔가 얘기할 거라고 했는데 분명히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그 러먼드 그 발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부 미국 인사의 뿌리 깊은 냉전적 패권적 사고를 드러낸 거다. 어제 말씀드렸죠. 러먼드가 그 포럼에서 중국에 대한 그 수출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미국 기업이 너무 손해만 본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외교부 대변인이 그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 경제라든가 과학발전 기술을 방해할 의사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이렇게 모순된 발언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신뢰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회담이 이제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협력하기로 한 거 그것에서 얻은 그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사설로도. 네. 네. 그 환구시보하고 글로벌 타임스가 어제 공동 사설에서 또 러먼드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그 러먼드가 이제 중국을 미국이 마주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표현했고 중국은 뭐 친구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참 어이가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 기업을 희생하면서까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건 참 어리석다.
러먼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기업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팔지 못하는 게 손해를 보지만 국가 안보가 단기 매출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걸 또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동 사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이 작은 뜰에 높은 담장을 쌓고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왜 이렇게 극심한 불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외 전략 이 방향이 잘못됐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거다. 아주 뭐 나름 아주 점잖게 훈계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뭐 반응이 좀 나왔고 미중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슈이텐카이 전 주미 대사가 중국 고전 서유기 주인공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 사람은 중국의 아주 대표적인 미국통이죠. 네. 2013년부터 21년까지 아주 오래 중국 대사로는 중국의 그 미국 대사로 가장 오래 부임을 한 사람이죠. 네. 그 지난 토요일 광둥성 광저우에서 그 이른바 중국 이해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그런 발언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콩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전했는데 서유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 외교 스타일을 대변하는 이미지를 찾는다면은 나는 서유기의 손오공을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손오공이 충직하고 변함이 없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마오쩌둥 시도 인용을 했습니다. 60년 전에 쓰인 시인데도 어쩌면 오늘의 세계를 그대로 꿰뚫어봤는지 참 놀랍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서방국이 중국 외교를 잘못 이해한 거다 이런 얘기도 했나 봐요. 일부 서방국, 이건 뭐 네. 미국이겠죠. 중국 외교를 잘못 이해하고 퍼뜨리기 때문에 그 일반 대중이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대변인하고 한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중국은 결코 다른 미국이 아니고 서방 외교를 모방하지 않고 미국을 대신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이 좀 공부를 해라. 이렇게 또 공고를 했습니다. 네. 미중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것도 네. 행동과 말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얘기해 볼까요? 경찰에 정기적으로 출두한다 이런 조건으로 출국 허가를 받은 홍콩 민주화 운동가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안 돌아간다 이런 선언을 했나 봅니다. 이게 좀 설명드리면요. 네. 이 여성 운동가인데요. 아그네스 차우라는 27살. 인데 이 사람이 그 조슈아 윙은 아시죠? 이 사람 지금 저 홍콩 그 우산혁명 그것 때문에 그쵸. 지금 현재 이제 홍콩 감옥에 투옥돼 있는데 네. 두 사람이 한국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가지고 그 우산혁명도 주도했고 또 오래전이지만 2012년이죠. 그 홍콩이 그때 그 친중 교육을 강화하려고 했다가 그때 이 두 사람이 주도해 가지고 한 뭐 12만 명이 넘는 그 홍콩 그 대규모 시위가 생겨가지고 결국 중국이 이걸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중국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국가보안법으로다가 잡아가지고 투옥을 시켜가지고 한 7개월 이제 감옥살이 하다가 풀려나면서 조건부로 이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어디 조용히 나가서 공부나 해라.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그리고 나오는데 그 대신 주기적으로 홍콩에 와서 경찰에 와가지고 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건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어느 대학에 이제 입학 허가를 받아서 이제 석사학위 과정에 들어가서 한 3개월이 됐는데 네. 이 며칠 전에 아주 모처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콩에 원래는 가서 경찰에 출두를 할 생각이었는데 최근 홍콩 돌아간 걸 보니까 내가 도저히 가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그냥 안 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도쿄 TV하고 인터뷰하면서 캐나다에 망명 신청을 할까 생각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파장이 있겠는데요. 파장이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홍콩하고 중국 당국이 발끈하는 겁니다. 약속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멋대로 하면 어떡하느냐. 법치다. 당신이 우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법에 따라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탈법을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 평생 도망자로 살 거냐.
하는데 글쎄요, 중국이 탈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게 그대로 수용을 할 수 없는 또 그런 건데 자오잔 지금 이렇게 또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네요. 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두 인물 이 조슈아 왕과 홍콩에서는 아주 아그네스 차오. 홍콩 민주 여신이라고까지 불리는 그러니까요. 그 인물입니다. 아그네스 차오가 안 돌아간다 이런 선언을 했다. 뭐 이 파장이 좀 있다라는 얘기. 홍콩 경찰이 네. 원래 여권을 압수했다가 이제 조건부로 돌려줬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약속 안 지키겠다. 그건 뭐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다음 얘기해 볼게요. 펜타곤 얘기입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 생산이 너무 느리다. 펜타곤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예, 네. 미국 국방부가 처음으로 방위산업 전략 보고서를 작성을 한 모양입니다. 지난달 말에. 네. 아직 공개 발표는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는 안 했는데 폴리티코가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입수를 해가지고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첨단 무기 생산은 뭐 가장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 틀림없는데 그 속도라든가 공급망이 너무 형편없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좀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덧붙이기를 그 이런 작은 기업들 꼭 무슨 뭐 방산 기업 큰 것만 아니고 그런데도 좀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방산과 무관했던 모든 유형의 참가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전 산업을 다 방산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느리다라는 건 좀 빠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건 중국도 염두에 둔 그렇죠. 이건 뭐 얘기겠죠. 보나마나 중국을 겨냥한 네. 건데 이제 중국 얘기도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방산이 너무나 빨리 컸다는 겁니다. 지난 30년 사이 미국은 냉전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방산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합병하고 막 이래가지고서 이제 네. 전반적인 규모가 줄어든 반면에 중국은 그동안에 엄청나게 산업적으로도 산업 강국이 되면서 동시에 방산도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주요 동맹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중국의 방산 생산 규모가 더 크다. 그래서 이 주장은 조금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코로나 대유행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제 이번 그 중동전 계기로 해서 미국 공급망, 그 무기 공급망의 취약점이 다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산 공급망 미흡이 뿌리 깊은 문제라는 게 더욱 분명해졌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다 탄력적인 공급망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글쎄 이게 미국이 무슨 공급망 확대 얘기만 하면 이게 많은 나라들이 좀 찔끔찔끔 하는데 이게 또 우리한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방산하면은 빠지지 않는 나라. 그렇죠. 니까요. 저는 폴리티코는 지금 네. 이 펜타곤이 몇 주 안에 이 보고서를 공개할 걸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오면 한번 그때 다시 한번 네. 지켜보죠. 자, 다음 얘기 해봅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네요. 전쟁 후 가자 지구 통치 차악 선택을 고심하고 있다. 미국 얘기죠. 지금 브링컨이 또 네. 부지런히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전쟁을 좀 이렇게 좀 이스라엘을 좀 자제시키는 것도 있지만 출구 전략 논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밑에서. 네.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 지금 백악관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이제 전쟁 끝난 후에 가자 지구를 누가 통치하도록 할 거냐는 건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워낙 부패, 그다음에 무능하고 그동안에 또 그다음에 이제 더 문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조차도 아유 저게 무슨 정부야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달리 선택을 할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 지금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 뭐 강경파는 가자 지구를 다시 점령하자는 얘기가 있지만 이스라엘 국민 다수도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봐야 득실차에 얻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이스라엘 쪽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뭐 평화요직은 뭐 주둔 문제, 근데 이건 뭐 이스라엘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엔이 이번에 가자 지구 그 인도적 참사에 대해서 계속 자기들 비난했기 때문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오면은 이거 우리한테 절대 유리할 리가 없다는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랍이 어떤 자기들 그 병력을 보내는 문제도 있는데 아랍도 이거를 꺼리는 이유가 만약에 팔레스타인 쪽에서 무슨 폭동 같은 게 일어날 경우에 잘못하면 아랍군이 총을 들이대야 할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랍도 우리는 우리 병력 안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은 그냥
구관이 명관이라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마음에 안 들지만 좀 잘 정비해서 그걸 쓰는 걸로밖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미국 싱크탱크 중동연구소 부소장 얘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매우 나쁜 선택지들 가운데 최선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차악이요. 네. 정치는 항상 차악을 선택하는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가자 지구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게 정치다. 그게 가자 지구에도 적용이 될 수도 있겠다.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씁쓸해지네요. 자,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